일부 톡 같지 않은 인터뷰 송갑석 전 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루 만에 이제 밤에는 춥다 느껴질 만큼이어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되는 것도 거는 건데 되는 과정이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해서 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재난급의 더위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재난급의 더위가 재난급의 비로 전환되는 이런 상황을 맞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4월 동안에 200년 만에 처음 비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많이 쏟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환절기여서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감기로 고생이시죠? 네, 제가 정확하게는 그렇죠. 어제부터 감기 때문에. 네. 네. 그래도 약속된 또 방송이라고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빨리 회복하시고요. 네. 총선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그 사단법인 광주 학교라고 하는 걸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교장으로 있는데요. 교장 선생님이시고요. 네. 제가 사범대학은 나온 바는 없으나 또 교사 자격증을 가진 바는 없으나 이제 광주 학교라고 하는 게 어떤 분들은 학교자가 붙으니까 정식 학교일 리는 없을 것 같고 무슨 대안학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 광주 자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또 우리나라 역사의 학교다. 그래서 광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다. 이런 걸 모토로 해서 광주의 역사, 문화, 또 여러 가지 의미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사단법인 광주학교입니다. 좀 더 그곳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겠군요. 네. 최근에 오늘 모셨던 이유는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행사가 광주 전남에서 열렸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곳에서 이제 대담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6주년의 의미를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굉장히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아마 지방에서는 처음이었을 것 같은데요.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역사적인 9.19 6주년 행사를 하게 됐던 게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첫날은 광주에서 했고 둘째 날은 전남에서 각각 했었는데 저는 첫째 날 심포지움에 토론자로 잠깐 참석을 해서 10분, 15분 이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주제는 뭐였습니까? 토론하실 때요. 이제 9.19 6주년이다 보니까 결국 또 지금 남북관계를 둘러싼 동북아 관계 이게 엄청나게 경색이란 말도 조금 모자랄 정도로 군사적 긴장 상태가 높아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9.19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러한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로 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아무래도 북한에 대해서 따뜻한 정책, 포용하는 정책, 평화로 가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북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우린 더 강하게 나갈 거야라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평화 체제 구축 이걸 실현해야 된다라는 이제 로드맵으로 이번 행사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현실을 보자면 어떻게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어려워졌죠. 어려워졌고 아예 남북한의 대화가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다. 네. 한 라인도 없습니까? 예, 한 라인도 아예 없고요. 그런 증거도 안 보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강대강대치 국면만 진행될 것 같은. 남아있는 변수는 올 연말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 새로운 행정부가 민주당이면 민주당인 대로 공화당이면 공화당인 대로 이 대북 관계를 또 어떻게 생각하고 할 거냐라고 하는 정도의 남아있는 변수가 있을 뿐 현재 남과 북의 정책 당국자
뭐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또 윤석열 대통령 여기에 걸 수 있는 기대는 뭐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라고 하면 남한과 북한인데 네. 이제 12월에 미국 대선을 본 이후 그게 변수라고 하신다면 네. 우리의 문제를 네. 세계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걸 의존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남북 관계가 경색이 돼 있는 원인은 어디서 찾으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쨌든 현재의 상태는 정전협정에 의해서 잠시 전쟁이 중단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정전을 설명했었던 당사자의 대한민국은 빠져 있는 거고 네. 이러한 어떤 구조적인 또 모순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남북 대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도대체 급전직하잖아요. 6년 전에 그 9.19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물론 그전 대통령 두 분의 남북 정상회담은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6년 전 9.19 같은 경우는 한 15만 명 정도의 평양 시민이 모여 있었던 5.1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했고 그 뒤에 백두산 천지에서 또 양 정상이 만났고 거기에 9.19 군사합의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성과까지도 도출했던 게 불과 6년 전인데 네. 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하노이 회담의 노딜 실패로부터 다시 경색되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은 그 이후로 하노이 회담의 실패 이후로 대미 대남 강경 노선으로 전환을 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면서 그 위력을 과시하는 쪽으로 흘러갔고요. 그다음에 미국대로 트럼프 정부가 끝내 그 매파 자국의 네오콘 강경파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교착이 되고 미국 행정부는 바뀐 건 아닙니까? 민주당 바이든 정부로. 네. 우리가 누차 들어왔었던 민주당 역대 민주당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참 무슨 말인지 모호한 이러는 건데 사실상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면서 사태가 악화됐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대로 또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힘에 의한 평화 또 자유를 확산시키는 통일 이걸 모토로 삼으면서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가 되면서 극단으로 치닫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현재 휴전선 인근에서 국지적인 양측의 충돌이 내일 당장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극도의 긴장 상태가 지금의 상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긴장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윤 정부는 그런 기조를 유지해 왔고 국민의힘은 어떤가 들여다봤는데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불균형 합의이자 우리만의 무장 해제였다라고 하면서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심을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민의힘도 윤 정부와 같은 기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무식하거나 가짜 뉴스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짜 뉴스는 아닐 테니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대단히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북은 핵을 가지고 있죠. 핵을 비대칭 무기라고 하고 그러면 저는 굳이 생각해 보자면 군사력과 관련해서 북은 핵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자주 등장하는 드론 드론과 관련된 무기에서는 남북 간에 누가 우위에 있는지 저한테는 어떤 정보는 잘 없습니다. 그 정도를 빼놓고 나머지 모든 재래식 무기에서 남이 가지고 있는 우위는 너무나 확고합니다. 그다음에 또 핵도 마찬가지지만 그 재래식 무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또 미국이 언제든지 유사시에 한국에 개입할 수 있는 한미 동맹 이런 것까지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군사적으로 핵무기 이외에 남이 가지고 있는 우위는 확고하죠. 근데 그 9.19 군사 합의다라고 하는 것은
우발적인 결국 9.19 군사합의는 핵 문제는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빠졌지만 없으니까. 네. 빠졌지만 자 그러면 핵 문제는 다른 로드맵으로 푼다고 치고 그 핵 이외의 것으로 우발적인 어떤 양측의 충돌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럼 그 충돌의 소지를 가능하면 없애보자. 그럼 맞닿아 있는 휴전선에서 조금 더 우리가 물러나자. 그래서 그 휴전선 내에서 그 어떤 사소한 오해로 이렇게 양측 간에 어떤 충돌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자라고 해서 여러 군사적 합의를 했었던 게 9.19 네. 합의거든요. 네. 그것은 우리한테 100번 좋으면 좋지. 예, 왜냐하면 우리가 군사 정찰을 하는 기능이랄지 네. 다른 재래식 무기에서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테 불리했으면 불리했지 우리 대한민국에 불리할 일은 없거든요. 이제 국민이 살아갈 때도 평상시 불안정성을 제거해주는 서로 합의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만의 무장 해제였다. 이제 이런 발언이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은 들어봤고 야당인 민주당은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임종석 실장의 기조 연설, 예. 네 광주에서의 기조 연설, 뭐 꽤 도발적이었죠. 첫 문장 자체가 통일하지 맙시다.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께서 이제 그 행사가 있었던 날 현장에서 통일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네. 라는 이제 발언을 했었고 그래서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이면에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느냐 이것부터 해석이 좀 갈렸었거든요. 네. 일단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기왕에도 저희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저희의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이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전에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 간에 왕래하고 여러 가지 공통적인 평화를 공고히 하고 난 다음에 서서히 통일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뭐 기존의 저희 그 민주당 또 소위 말하는 진보 쪽의 통일의 방안이었죠. 네. 그렇게 보면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임종석 실장의 방점은 분명하게 평화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당위적이고 관성적인 통일론에 이제는 매몰되지 말고 현실을 분명히 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은 지금 사실상 두 개의 국가를 분명하게 사실상 선언을 했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완성하는 것을 다음 달에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법률적으로 완성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파트너가 그런 쪽으로 네.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의 파트너만 그러고 있는가? 사실은 북에 대한 인식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북에 대한 인식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예전에는 일본보다는 나았거든요. 북한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까? 예. 뭐 갈수록 사상 최저치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20대 30대가 갖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분단으로부터 멀어진 세대가 갖고 있는 통일에 대한 현실감이랄지 감수성이랄지 인식 네. 이런 것들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 발언에 대해서 네. 주변 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뭐 평가가 엇갈리죠. 네. 뭐 무슨 국민의힘이나 또 용산이나 그쪽 평가는 차치하고서라도요. 네. 차치하고서라도 기존의 민주당 또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쪽 평가도 엇갈리죠. 어떻게 나뉩니까? 엇갈리는데 근데 조금 재밌는 것은 뭐 민주당 반응은 뭐 저도 민주당 뭐 네. 소속이긴 하지만 민주당 쪽 반응은 좀 아직까지는 약간 어정쩡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가야 될지를 지금 방향을 찾고 있는 중이군요. 어정쩡한 것 같고 뭔가 딱히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딱 아직은 이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민주당 쪽이나 일부의 반응은 임종석 실장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이야기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임 실장이 이야기했던 당위적이고 관성적인 통일론이 우리가 그동안 금과 옥처처럼 가져왔던 것에 기계적으로 순응하지 말고
변화된 환경에서 더 많은 고민이, 더 창조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상당수 네. 전직,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전직 통일부 장관들은 또 의외로 임종석 실장의 문제 제기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의 통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고민도 많이 했던, 어떻게 하면 통일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분들과 약간은 좀 거리감이 떨어져서 그냥 통일은 이것,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던 분들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을까요? 뭐 고민을 많이 했다, 뭐 어쨌다라고 나누면 또 그분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 있으니까 네. 정확하게 그러한 통일 논의에 보다 깊숙이 관여했었고 네. 또 그것을 봐왔었고 실질적으로 네. 바로 옆에서. 했던 분들은 의외로 임종석 실장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논의가 생산적으로 발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지만 통일은 곧 우리의 정체성이야. 통일과 나를 떼어낸다면, 특히 진보 쪽, 네. 통일과 나를 떼어낸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결국 30년 후가 됐건 40년 후가 됐건 네. 또 가깝게는 20년 후가 됐건 그 통일을 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것은 두터운 평화적 기반 하에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평화적 기반을 제대로 쌓아갈 수 있는 지금의 현실적인 변화된 상황 속에서 방법이 뭐겠느냐. 네. 보다 실질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저는 됐으면 좋겠다. 화두를 던졌다. 네, 현장에서. 근데 여기 통일하지 말고가 말 그대로 영원히 통일하지 말자.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후세대의 과제로 넘깁시다라고. 네네. 네. 우리 과제다라고 움켜쥐지 말고. 현재는 우리가 네.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평화롭게 그렇죠. 지내자라는 네, 네. 의미였던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정치와 군사는 분리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분리될 수 없죠. 함께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럼요. 네.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 뭐 그 정치에서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그 대통령의 의무는 무언가요? 국토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그 대통령의 최고의 임무인 건데, 네. 그것은 안보라고 한다는 것은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사적인 어떤 것과 밀접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오물풍선 이야기만 나오고 너무나 통일에 대한,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오물풍선 하나에 감춰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이 서로 좀 깊게 논의할 수 있는 네. 화두를 던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민심 많이 들어보시죠? 네. 어떻게 접하고 계십니까? 그냥 뭐 이러저러한 추석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네. 추석 민심에 대한 이야기는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 정기 구독하고 있는 시사주간지에 네.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네네. 그러는데요. 그 2024년 한국사회 신뢰도 조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근데 이 잡지는 이걸 2007년부터 해왔어요. 그러니까 꽤 누적이 돼 있는 거죠. 예. 근데 뭐 여러 조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입니다. 네. 근데 처음으로 대통령실이 네. 뭐 예전에는 청와대라고 했겠죠. 네. 대통령실이 꼴찌가 났습니다. 네. 예. 국회가 탈꼴찌를 냈죠.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뭐 오차범위 이런 거 혹시 나와 있습니까? 그거를 밝히지 않으면 저희가 퍼센티지를 말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퍼센티지를 말을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꼴찌가 일단은 최저치가 나왔다. 네. 그렇게 해서 최저치가 나와서 국회가 탈꼴찌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 봤을 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는 뭐냐?
10점 만점인데 대단히 낮게 네.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2007년부터 해왔던 이 조사에서 역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년마다 평가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에 평가가 최저치였거든요. 네. 그럼 이 최저치는 뭐하고 비교? 그 전에 최저치는 뭐였냐면 네. 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16년은 탄핵 전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해의 신뢰도 숫자보다 더 낮게 나온 게 지금의 윤석열 네, 대통령이 네. 신뢰되거든요. 그래서 전 연령층에서 불신이 높고요. 네. 70대 이상만 빼고요. 그다음에 대구 경북마저도 신뢰보다는 불신의 수치가 더 높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10점 만점인데요. 0점을 준 사람이 무려 50%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많았었거든요. 구체적인 수치가 네. 나오면 제가 언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레임덕이다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좀 부족해 보인다. 뭔가 심리적인 탄핵 상태가 아닌가. 어떤 대통령. 사안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을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장 심한 것이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법? 그러니까 순서로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크게 네. 한 4가지 정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명품백 등과 관련한 포함한 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네, 낮고요. 네. 그다음에 해병대 최상병 네, 특검법도 지금 특검법 들어가 관련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일 역사 문제를 포함한 극우 인사들의 어떤 네. 계속적인 등용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의정 갈등, 의료 대란과 관련된 이런 그 4가지 문제들이 가장 주요하게 크게만 봤을 때도 네, 그렇게 네. 4가지가 네. 보였던 거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조사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또 하나 부채질하고 있는 문제는 내일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그 여당의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 이제 불러서 만찬을 한다는 있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아예 그냥 밖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하고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느낌인데 한동훈 대표가 또 공개적으로 독대를 원한다라고 했고 또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언론에서 대통령실에서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독대 안 할 거야라고 없다고 발표했습니까? 발표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좀 약간 예견되지 않았습니까? 최고 순방하고 돌아왔을 때 한동훈 대표하고는 잠깐만 이렇게 악수만 했을 뿐이었고,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한동훈, 또 대통령과 여당, 이게 정부와 여당이죠. 네. 여당 간의 이러한 갈등, 이런 것들도 소위 말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 쪽에 또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포함을 해서 과연 이게 인재 집권 3년 차 아닙니까? 네. 반환점을 조금 본 네. 대통령인데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레임덕 정도, 조기 레임덕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거의 심리적인 탄핵 상태가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큼직큼직한 사건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해가지고 또 다시 이제 특검법을 이제 통과를 시켰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다시 한번 이제 거부권이 될 것이냐, 거의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예견들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재의결을 했을 때 여당에서의 이제 표가 몇 개나 다시 이제 나올 것이냐 이쪽으로 그걸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 어떻게 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과 반대로 가야만 되는 겁니까? 도저히 저는 이게 되돌려질 수 있을까 이런 건데요. 한 달쯤 됐나요? 한 달 더 됐나요?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네.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네,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전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전혀 없다. 네. 그리고 현장을 가봐라라고 오히려
예. 이야기를 하잖아요. 현장 안 가봤을 겁니다. 100%. 예. 오히려 기자회견 이후에 현장을 갔죠. 그다음에 아까 뭐 역사인식 문제, 극우 인사 등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뉴라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뉴라이트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라고 대통령이 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인식, 그렇게 민심과 동떨어진 상황. 그다음에 본인의 지지도 또 집권 여당의 지지도가 최저치를 경신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으로서의 자기 권위, 자기 자존심만 여전히 앞세우고 네. 한동훈 대표나 집권 여당의 지도부와 뭔가를 모색해 보려는 이런 노력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민심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래서 하고자 하는 과연, 의지가 없어 보이는. 그래서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대로 계속적으로 저는 그 김건희 여사가 그 어딘가요? 한강 다리 마포대교를 가서 하는 걸 보면서 전혀 그 김건희 여사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 장면을 보여주고 이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국무총리나 장관 아닐까요? 라고 답을 할 것 같은. 네. 그래서 전혀 동떨어진 그런 식의 행보, 김 여사의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두 부부의 현실 인식 또 행태 이런 걸 봤을 때 이것이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네. 방법은 저는 거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사토 라이브에는 송갑석 전 민주당 의원께서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처음입니다.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종종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